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춘천에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아침에 ITX를 타고 왔는데 ITX 시간이 35분이 걸리더라고요. 평내호풍역까지. 저는 한 45분쯤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한참 쉬고 있는데 갑자기 평내호풍역에 다 도착을 했다라는 걸 시계를 봤더니 35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아, 정말 빠르게 타고나게 됐고, 후에 지하철 개통 그리고 ITX 개통까지 해서 실제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림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약 80% 가까이 되는 학생이 서울 경기권의 학생이에요. 그 80% 안에서의 80% 정도가 통학하고 있습니다. 학교 셔틀버스가 있고 그 셔틀버스가 이쪽은 물론 오고 뭐 구리 그리고 저기 노원이나 강남역까지 다 이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께서 타지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기가 좀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학생들이 더 많이 통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림대학교는 잘 가르치는 대학 베스트 11을 뽑혔고요. 지방사립대로서는 학생 지원금이 1위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재학생인 아이들에게 장학 혜택 그리고 학교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러한 1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기술부로부터 뭐 입학사정관제나 교육능력 강화 사업 같은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드리면 이 지원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대학들이 나라의 정부를 통해서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이 지원금이 나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오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대나 공대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험 기자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 훨씬 더 쉽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건물이나 뭐 도서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용할 때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회를 나오게 되면 보통은 그 본교, 호평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게 구성 단계에 있어서 아마 한 6월이나 7월쯤 가면 재학생인 학생들과 이렇게 사정관들이 함께 이렇게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재학생들을 그 모교 방문단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뽑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모교 방문단 면접이 있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들 가운데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마침 그 면접 보는 아이가 호평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호평고등학교가 학교에 가깝게 있고 우리 학교에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학교라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자기 학교 자랑을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신설인데 뭐 지금 한 3회 졸업생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한림대학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몰랐지만 학교에서는 그냥 뭐 점수 맞춰서 가는 것도 있었고 또 뭐 거리상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막상 대학에 와서 보니 정말 내가 이 대학을 선택하기를 참 잘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럼 그 재학생들 그 여기 출신의 학생들도 그렇게 저희 학교를 만족해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소통형 부분 1위를 하였고 중앙일보로는 또 저런 교원학부 1위 뭐 이렇게 교수당 학생수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림대학교는 전국에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 여건의 부분으로서는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또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하게 되었죠. 한림대학교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병원입니다. 한림대가 병원이 참 많이 있어요. 서울 지역에도 그리고 경기 지역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요. 대학 병원은 병상의 수로 그 규모를 측정을 하는데 한림대학교 병원은 아시아 1위입니다. 도서관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물입니다. 포토샵을 전혀 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정말 이렇게 생겼고요. 제 학생들이 가장 너무 좋아하는 건물이 도서관이에요. 너무너무나 그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서고도 많이 있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 뭐 어학실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한국 도서관상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상에 그런 다른 후보들은 다 대학에 있는 도서관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앞서 한림대학교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있고 아시아 1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더불어 해드렸고요. 여담입니다. 자,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밤에 그 조명에 있어서 촬영이 돼서 잘 보이진 않는데 저게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한국에 있고요. 한림대학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다비드사 본 적 있는데 저 뻥 아니야? 저도 사실 한림대학교에 들어와서 뻥치고 있네 라는 생각을 속으로 잠깐 했는데요. 이 세 개밖에 없다는 게, 이런 조각들은 돌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깎아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돌들을 뭐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대리석이 어때요? 그래서 세계에 세 개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큰가, 크기가 가늠이 안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 선다면 여러분 키 끝이 한 여기까지는 올 겁니다. 한번 학교에 오실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뭐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이기도 하고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신축 생활관이 2011년에 만들어져 있고 지하 1층, 지상 13층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는 영어 하나만 설명을 해드려요. 요즘 외국어가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의 그 공부의 양보다 대학에 오시면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학에 와서도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되고 취업을 위해서 토익 준비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토익도 안 쳐주죠. 각종 다른 영어의 점수들을 요구하는데 우리 한림대학교 신축생활관에는 그 국제동이라고 있어요. 이 국제동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외국인과 함께 룸메이트를 만들어줍니다. 이 기숙사는 전부 다 2인 1실이에요. 공동 샤워실 없습니다. 다 방마다 화장실 다 있고요. 2인 1실인데 내가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언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언어를 쓰는 학생과 1대1로 맺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과 나랑 둘이서 한 방을 쓰게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요. 유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와서 기숙사는 사람이 사는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나 지금 빨래를 해야 되는데 세탁기 작동법을 모르겠어. 다 한글로 써져 있어라고 샬라샬라샬라 외국어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춰서 여러분도 외국어로 대화를 해드려야 됩니다. 한국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든 뭐 사전을 찾아가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서 회화가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게 되고 지금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요, 우리 학교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환학생은 신청은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어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학점은 몇 점 이상 맞아야 되고 영어 하지 못하면 교환학생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열심히 해서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면 정주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4시간 365일 캠퍼스 라이프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느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뭐 취미활동도 하고 외국어도 또 받고 여러 가지 특강도 받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이 있고요. 일송화톨도 있고 일송화톨은 특히 신방과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언론정보학부라고 하는데 이 학과에 들어온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방송기사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2014년 7월 곧 개장할 예정입니다. 거의 완공이 됐어요. 강당 아닙니다. 레크레이션 센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처럼 아침에 상쾌하게 수영을 하고 등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몸매가 드러나는 게 좀 부끄러워요. 스쿼시를 하고 등교하시면 됩니다. 스쿼시가 뭐냐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학교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재정을 조금 더 강조했던 이유는 요즘은 부실대학이라고 해서 학교 여러 가지 비리나 아니면 학생 모집이 미달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재정 상태가 운영이 안 되면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뭐 대학이 뭐 나라에서 경고를 받고 없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사회생활도 하는데 교수님을 찾아뵈러 가야지 했는데 학교가 없어졌네 라고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환학생 프로그램입니다. 41개국의 191개 대학과 학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들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수업과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단과대학들이 있습니다. 단과대학은 총 7개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까지는 학교에 대한 소개였고 수시 1차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그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림대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뭐 한림대 꼭 쓰세요라고 쓰면 좋지만 강요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 전형을 쓰려고 봤더니 서류가 너무나 많아요. 혹시 자기소개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안 써보셨어요? 괜찮으니까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네.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한 번 써본 것과 5번 써본 것과 10번 써보는 것이 자신의 점수를 당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10,000건도 넘는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정말 수많은 탈고를 거쳐서 내는 학생들, 물론 탈고 거쳤다고 해서 점수 주는 거 아니지. 결과적으로 내가 했던 내용들의 진실함,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우선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입시 때가 다가와서 이제서야 한두 번 써보고 그냥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말의 앞뒤도 안 맞고 굉장히 언어 실력이 딸리는 것처럼 언어 실력이 딸려 보이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수준도 딸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는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지원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보통은 선생님의 추천서까지 다 받아오라고 하는데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의예과를 제외하고서는 선생님의 추천서는 받지 않고 있고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그리고 학생기록부는 어차피 자동적으로 전산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저학력 기준도 미적용하고 있어요. 단 의과대학이 제외입니다. 의예과 제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의과대학이에요. 의과대학은 간호학과와 의예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학과는 최저학력 기준을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학과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보고 있지 않고, 교차 지원도 의예과 제외하고서는 다 가능해요. 나 문과 나왔는데 간호학과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으십니다. 선발 인원은 수시 1차에 정원 내 입학사정관 전형이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이에요.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니고 이거고요. 정원 외로 이제 기회균등 전형이 있습니다. 뭐 기회균등 특수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좀 몸이 좀 아픈 불편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고, 기회균등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차상이나 뭐 생활부지상자나 이런 거 해당하신다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기 후평고등학교는 농어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도 지원하신다면 이쪽으로 지원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창책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보고서 저 없는데요. 또는 저 있긴 있는데 몇 개 없어요. 이거 안 내면 안 돼요? 안 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있는데 안 내면 그거 있으면 내야죠. 안 내는 것보다 낫죠. 이것을 냈다고 가산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나 학생기록부에만 나와있던 내용들보다 거기 나와있지 않았던 내용들이 더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한다면 이 아이가 이런 활동도 있네,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라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1단계에서 합격을 하려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보통 심층 면접을 보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이라고 해서 보는데, MMI 면접은 면접 시간이 3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접방을 3개를 보셔야 됩니다. 3개의 면접방이 있는데 면접방마다, 면접실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영역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통과를 하셔야 되고, 이외에 학과들은 심층 면접 1인당 15분 내외 정도로 면접을 평가받게 되고, 교수님과 사정관 아니면 또 교수님만으로 이루어진 팀도 있겠고요. 그래서 학생 1명과 평가자 3명 이렇게 앉아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 앉아있는 어떤 분과 제가 인연이 닿는다면 제가 여러분의 면접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됩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 100%예요. 서울권에 있는 어떤 대학들은 지원자가 매우 많이 몰리기 때문에 1단계를 모두 서류평가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으로 커트라인을 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거르지 않고 모든 학생의 서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2단계에 되면 면접 70%와 1단계에서 받았던 점수 30%가 혼합이 되어서 최종으로 선발을 하게 돼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2단계에서는 면접 100%였어요. 어떤 학생은 면접을 1단계를 1단계 마지막 턱걸이로 붙었던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여유 있게 들어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면접 점수가 또 바뀌게 된다면 먼저 번에 우수하게 1단계를 합격해서도 떨어질 수 있었고,
뭐 어렵게 들어왔지만 면접 점수가 5에서 뽑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바뀌어서 서류 1단계 점수를 30% 정도는 다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나머지 농어촌이나 특성화 여러 가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전형 요소는 똑같고요. 성적을 어떻게 보느냐? 성적은 의예과는 10%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학과는 30% 반영을 합니다. 30% 했을 때 우리 학교의 산출 공식에 의해서 뭐 인문계면 국영수사, 자연계면 국영수, 과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예체능까지 다 봅니다. 전 과목을 다 봐요. 그것을 몇 등급 맞았으니까 3등급이니까 몇 점, 5등급이니까 몇 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의 장점입니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요. 전체 과목을 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영수사 또는 수능 과목은 매우 우수하나 기타 과목은 형편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나는 수능에 필요한 것만 내 욕심대로 해야지, 나라에서 지정한 교과는 이렇게 있었지만 난 필요 없으니까 그건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극과 그걸 달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체능 과목들은 뭐 7, 8, 9등급인데 우수한 등급은 뭐 2, 3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성에 의심을 둡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했구나. 그렇다면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필요 없는 과목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했구나. 앞에 선생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인문 계열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뭐 국영수사만 본다는 아니고요. 전체를 다 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얼마나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지, 관련 있는 교과를 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문과를 지원했어요. 그렇다면 영어 교과를 좀 보겠죠. 영문과입니다. 문학 과목도 좀 보겠죠. 이런 데 중점을 둬서 본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적이 점점 향상하고 있느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2단계 때는 3배수를 뽑아서 이 3배수끼리 면접을 보게 되고요. 간호학배는 6배수, 이해과는 10배수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입학사정관을 만나는 첫인상이죠. 자기소개서는 저는 여러분을 본 적이 없고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몰라요. 단지 평가할 것은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텍스트뿐입니다. 텍스트로 여러분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해야 되는데, 간혹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점수가 모자라니까, 내신 성적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문체를 쓰거나 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다 탄로가 납니다. 저희가 아주 많은 문서를 보다 보니 이제는 그 사정관 선생님들은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 정말 키워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쫙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현상까지 스스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면서 표절금지입니다. 표절금지. 이 3월인가 안타까운 기사가 떴어요. 이게 잘못된, 이화된 말로 인해서 좀 났는데, 불과 얼마 전에는 입학사정관제가 당장 없어진다는 뉴스 기사가 갑자기 크게 보도가 돼서 바로 즉각 대교협에서, 대학교육협회에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 일부 의원의 본인의 생각이 기자들로 인해서 이게 없어진다라고 확산이 돼버려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기사도 있었고, 실제로 여기 보면 표절금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이 뭐 대학에서 꾸민다라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게 아닌데 말이죠.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표절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한림대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많은 대학이 하고 있어요. 100% 모든 대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많은, 아마도 여러분이 쓰는 대학들이 한 80%, 85%는 아마 이걸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자, A 학생과 B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본인들이 평가 잘하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떤 학생, 이거 전혀 다른 과를 지원을 한 거예요. 이 A 학생은 뭐 한의학과 관련된 뭐 한의대를 썼는지 뭐 한의학 재료학과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림대학교에는 한의학에 관련된 학과가 없으니까. B 학생은 언어, 영어, 이 영문과 지원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이 안에 소재만 쏙 바꿔서 비슷하게끔, 말은 이어지게끔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손으로 자기소개서 써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원서 접수하면서 자기소개서 키보드 쳐가면서 텍스트로 입력하잖아요. 그게 저희한테 온라인상으로 넘어오게 되고,
맨 먼저 1차적으로는 무엇을 하냐면 한림대학교에 지원했던 또는 뭐 중앙대에 지원을 했던 뭐 건국대에 지원을 했던 그 학교 내에서 1차적으로 텍스트를 돌려요. 텍스트를 돌리면 이게 저희가 지금 이거 PPT를 만드느라고 편집을 해서 그렇지 텍스트가 어떻게 뜨냐면 비슷한 학생들끼리 A와 B가 어느 학과에 뭐 지원을 했고 이름까지 다 뜹니다. 어느 부분이 똑같은지 색깔이 싹 입혀져요. 그래서 이게 유사도가 몇 프로인지까지 요즘 정말 그 시스템이 좋아요. 한꺼번에 1초 만에 쫙 뜹니다. 이게 유사도가 뭐 고위험군이다, 뭐 위험군이다, 뭐 중간이다, 뭐 조금했다 이게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1차적으로 학내에서 돌리는 겁니다. 탈락이죠. 2차적으로 뭘 하느냐 다른 대학과 우리 대학을 한꺼번에 돌리는 거예요. 아 나는 얘가 우리 학교 뭐 같은 학교 쓰는 거 아니니까 얘 꼭 뭐 좀 베껴도 되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까지 한꺼번에 돌려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작년에 지금 1학년 다니는 학생들 중에 떨어진 애들이 저희 학교만 해서도 16명이었나 11명이었나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믿지 못하고 친구를 보고 베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또 들려드릴 이 여담은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다른 학교 사정관 선생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아까 보니까 여기도 5층에 컴퓨터실 같은 게 있던데요.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거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자기 메일로 보내놓고 깜빡하고 로그아웃을 안 하고 갔어요. 자기 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어떤 학생이 이제 컴퓨터실에 왔어. 나도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지? 앉았던 게 우연히 또 그 자리인 거여서 아 써야 되겠다. 클릭을 했더니 로그아웃이 안 됐는데 자기소개서 처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깜짝 놀라서 클릭을 해서 열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름이랑 다 나와 있잖아. 얘 옆반에 이렇게 공부 되게 잘하는 걔인데 나 자기소개서 하나도 못 썼는데 어떡하지? 이거 비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걔랑 나랑 레벨도 다르고 쓰는 학교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니까 내가 조금 말만 바꿔서 써도 되겠지. 마치 이런 식으로 바꿨겠죠. 그래서 썼어요. 대학에 원서를 내고 그 뒤따라온 학생은 먼저 왔던 학생에게 난 이거 뵙겠다라고 말 안 했죠. 어떻게 말하겠어요. 표절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표절은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 누구는 붙여주고 누구는 떨어뜨려요? 둘 다 떨어졌어요, 대학에. 그럼 먼저 보는 하승 학생이 억울했겠죠.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얘한테 보여준 것도 아니고 얘가 내 걸 훔친 건데 왜 내가 훔친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왜 나를 대학에 떨어뜨리냐? 그 대학에서는 그 학생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 자기 관리를 참 못하는 학생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재수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저도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 내가 왜 이 학과를 썼는지 의미 없이 쓰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림대를 쓰지 않은 학생도 많이 있겠죠. 상관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세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원서를 쓰세요. 적극적으로 쓰세요. 단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학교 사정관 선생님들이 와도 동일한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소개서에 사정관들이 점수를 매길 때 가장 많이 보는 항목이 있어요. 그 문항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 이 질문이 있어요. 네가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했니? 스스로 노력했던 게 뭐가 있니?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서 너 스스로 어떤 변화가 있었니? 라는 그런 질문이 거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질문에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는 저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자랑하는 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했던 10가지, 100가지를 다 쓰는 칸이 아닌데 자랑하다가 글자 수 끊겨가지고 그것만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는 뭘 쓰는 거냐면 자기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싶으면 정말 많이 하고 싶으면 3가지만 쓰세요. 3가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3가지가 아니라 저 2가지 같은데 2가지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써야 되냐면 자기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때 무엇을 했었는지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그 스토리가 필요해요. 내가 그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했다. 나는 어떤 역할이었다. 난 거기서 무엇을 배웠다. 이 내용들을 써줘야 되는데 저는 뭐 경시대도 참여했고요. 학교 동아리도 활동했고요. 봉사활동도 했어요. 라고 끝나버리면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거 여기 안 써도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어. 저는 이렇게 말을 해드리거든요. 그것 말고
구체적인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과정을 써줘야 되고 과정만 하고 자기에게 어떤 피드백이 없었으면 안 되죠. 피드백이 있어야지. 내가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예를 봉사활동을 했다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데 결국에 내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받았던 성찰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학교에서 바뀌었던 부분이 있어요. 인성 영역이 30%가 들어갔는데 한림대는 요즘에 하도 인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죠. 그 고위 인사층에서도 인성 문제가 많이 있어서 유제품의 회사도 그렇고 어떤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 대기업 포 땡땡 회사도 그렇고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면서 또 특히 학생들 폭력과 왕따 친구들 간의 그런 미묘한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발생해서 자살도 하고 그래요. 또 우리 학교에서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성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라고 해서 대폭 30%로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올해.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30% 나 그냥 다른 부분에서 점수 딸래. 다른 부분에서 점수 따도요. 이거 안 먹히면 불합격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성 영역.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면접의 질문입니다. 저희들의 면접 방법은 파고들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크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활동에서는 너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는데? 저는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너는 그 활동에서 어떤 역할이었는데? 이래이래 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시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런 식으로 학생이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 거짓말을 하면 뽀록이 나게 되겠습니다. 수시 2차. 수시 2차는 일반 전형만 있고요. 정시는 수능 점수로 가는 게 있고요.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은 9월 초에 원서 접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1차에 지원하고 수시 2차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시 1차 같은 차수 안에서의 중복은 불가능해요.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심리학과를 지원을 하고 또 그 같은 전형으로 영문과를 지원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 차수에서는 모집단이 한 개만 지원을 하셔야 되고 수시 1차도 지원했고 수시 2차도 지원해도 됩니다. 수시 2차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면접을 다 보게 되어 있는데 면접을 보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이 퍼센테이지를 달리해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교과 성적 20%만 반영을 하고 그리고 면접을 봤던 점수의 80%를 반영을 해서 한 50% 전체 정원의 50%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학생부를 좀 더 봐요. 공부를 조금 더 봐요. 이거 60%, 면접 점수 40%에서 나머지 50%를 더 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 100%인데 체육학부 같은 경우는 실기 50%가 들어가요. 의대에는 의예과와 간호학부는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는 비리를 보셔야 되고 국어와 탐구는 본인이 잘하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한 3개가 모두 1등급이 나오셔야 되고요. 의대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요. 하지만 내신으로 보면 다 1등급 아닌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등급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자, 수능. 자, 이게 정시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자,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같은 경우는 A, B 중에서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 B를 선택했다 하면은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고요. 수학은 A, B 중에 다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B를 본다고 해서 가산점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2개가 있는 것은 B를 봤을 경우에 가산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가산점 없이 무조건 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속 변경. 다른 모집 단위로의 변경. 자, 이 말은 전과라는 거죠. 공문과로 들어왔는데 제가 사회복지학과로 가고 싶어요. 전과하고 싶어요. 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전공 변경도 가능하고요. 끝냈어요. 어차피 마지막 장면에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질문 받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님 혹시 의대 오고 싶은 학생 있어요? 의대. 뭐 과감하게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의대. 의대 질문이 한 명이면 일단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공개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네. 그리고 한림대학교에서 모의 전형이 있어요. 이번 모의 전형은 좀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마 모의 전형 하시게 되면 교수님들과 여러분이 만약에 저 이번에 모의 전형에 심리학과 지원하려고 하는데 실제 전형에서도 심리학과 지원할 계획이에요. 일 경우도 있겠죠. 모의 전형은 심리학과 했지만 실제 전형에서는 뭐 사회학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마도 여러분이 면접 때 보실 교수님이 모의 전형에 짠 하고 나타나 계실 겁니다. 교수님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작년까지는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셨어요. 뭐 연구년 연구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지 못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미리 와서 이렇게 한 번 더 교수님을 보고 가면 실제 전형에 있어서 조금 덜 떨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의 전형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모의 전형에 대한 안내는 아마 학교로 공문도 갈 거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띄워질 테니까 아마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모의 전형은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춘천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쪽으로 하실지는 어차피 거리는 서울이면 청량리에서거든요. 본인이 선택해서 뜻이 있는 학생들은 선택해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 네. 이거는 일단 네 질문을 잘 받았고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희 학교는 내신이 정성평가예요. 정량평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정성평가라는 것은 내신 일단 몇 프로로 의무적으로 몇 등급 잘라놓고 이게 아니라 아까 30%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공부를 정말 못해요.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는 역량이 매우 우수해. 그러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점수면 나도 붙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수는 붙었지만 그럼 나는 내가 이제 말씀드릴 점수보다 훨씬 웃도니까 난 합격이네 하지만 본인의 역량이 조금 떨어졌다. 다른 전공 역량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체육과 같은 경우는 한 4등급 후반대 5등급 정도 되고 있어요. 네. 네네. 네. 실기부터 보는지 면접부터 보는지 면접을 보게 되죠. 실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실기는 정시에 있거든요. 정시에. 네. 실기 종목은 학교 홈페이지나 책자 같은 데서 보시면 되니까. 네. 또 질문은요? 대체적으로 한림대학교 성적은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대 안에 사회대, 경영대까지 하면 3등급 정도, 3등급 후반대 정도 됩니다. 보통.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이에요. 그런데 자연대나 공대로 가게 되면 4등급 중반 정도로 됩니다. 4등급 중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간호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학사정관 전형의 학생들 평균이 딱 3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수시 2차로 넘어가면 이거는 모든 대학의 공통점이지만 수시 2차는 내신의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의 수시 2차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요. 자연대나 공대 같은 경우에 수시 2차도 3등급대로 거의 다 잘려 나가고 있어요. 평균이.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사촌동생이 있어요. 사촌동생이 작년에 고3이어서 이제 제가 그래도 제 동생인데 면접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줬죠.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말주변이 많이 없는 학생인데 이 아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자가 면접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캐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생기록부에 결석이 있었어요. 그 결석에 그 이제 면접을 보면서 교수님이 그랬대요. 결석이 있네요? 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이제 제 동생이 말을 해야죠. 네, 아팠습니다. 아, 네. 뭐 얼마나 아팠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그날 원래 가끔씩 두통 머리였다면 제가 두통이 좀 있는데 그날 굉장히 심해서 도저히 학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교 전화를 드리고 병원에 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제 사촌 동생이 어처구니 없게도 네, 뭐 아팠어요? 네, 많이 아팠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제 동생이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저는 면접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한 2주간 맹연습을 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너를 이 하나의 대학을 날렸구나. 떨어졌어요, 대학. 지금 재수하거든요. 결국에는 재수를 그 수시에 대학을 다 떨어지고 정시로 대학을 갔는데 정시로 가다 보면 가고자 하면 수시에 갈 수 있었던 그 레벨보다 더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점수가 높아져 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재수를 하는데 여러분 평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다고 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세요.